네, 11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강유정 요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킹슈맨에서 가장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팬들에서 받은 칭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을까요? 칭찬이라기보다 좀 재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다음 생에는 자기랑 결혼하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다음 생입니까? 청혼을 받으셨네요. 네. 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 법적 제재들이 좀 그런가요? 있으니까요. 예. 네. 저도 이제 간혹 팬분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감사한 게 안녕하세요, MC장원 팬입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많진 않았지만. 네, 저도 MC장원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굴에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져요. 예. 오창석 의원도 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 들은 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다음 생엔 키 큰 사람을 좀 태어나라는 얘기를. 덕담을. 덕담이죠. 네, 이번 생엔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 생에라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 팬도 좋지만 킹슈맨 팬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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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순서는 오늘 가장 핫한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받고 복역 후 다음 달 출소를 앞둔 조두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첫 번째 화제 인물은 요즘 몸값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M요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궁금한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 저는 이분이 검사 시절에 이 진보 매체에 칼럼을 기고할 때부터 쭉 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었습니다. 이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궁금한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금태섭 전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청개구리셨더라고요. 네, 금태섭 전 의원의 궁금한 프로필 지금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름 금태섭, 1976년 9월 29일생으로 올해 53세,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때 지도교수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후 1995년 사법연수원 24기로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통영, 울산, 인천지방검찰청을 거쳐 대검, 중앙지검까지 올라왔지만 2006년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연재하다가 검찰청 내 압력으로 연재를 중단한 뒤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을 시작. 지상파 방송의 법률 프로그램 및 종편 채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으며 이후 안철수와의 친분을 계기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 하지만 2015년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돌연 자신의 정계 입문을 이끌어준 안철수를 비판. 그 후 둘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요. 2년 뒤 또다시 대선 후보로 나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자신의 SNS에 대놓고 비판했는데요. 자, 이때부터 시작된 측근에 대한 쓴소리는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서울대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조국 후보자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2020년 10월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진영 논리에 편승하며 편가르기를 한다며 돌연 더불어민주당 탈당. 자, 이쯤 되면 생각나는 사자성어, 배은망덕? 그리고 또다시 국민의힘 초선 모임이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쓴소리와 험담까지 시전하셨는데, 자, 알고 보니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유력한 야권 후보로 거론 중이라는 사실. 자, 어제의 적은 오늘의 아군인 셈인가요? 자, 그리하여 쓴소리의 대가에서 철새 정치인이라는 비판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쓴소리 많이 하시던 분인데 본인에 대한 쓴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자, 이상 새 둥지를 찾아 헤매는 금태섭 전 의원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M정원 의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서 제가 MC장원의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많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는데요. 금태섭 의원, 조국 교수의 제자였지만 스승을 비난했고, 검사였지만 검찰을 비난했고, 안철수 기자였지만 안 대표를 비난했고, 지금은 진보였지만 진보를 비난하고 있네요. 자, 금태섭 의원 이렇게 정리하면 철새 정치니까요, 아니면 진영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올곧은 사람일까요? 오찬성 의원 어떻게 보세요? 늘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나 집단을 비판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철새라고 극단적으로 이제 비유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음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을 해서 그 당시 2016년입니다. 저도 그 당시 정치 활동을 했었으니까 같은 정당에서 뉴파티 활동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파티 위원회에서 당시 본인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신기남 의원을 공천 배제한 직후 본인이 거기에 공천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었죠.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자신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미스터 쓴소리 역할을 해왔었는데 거기까지도 사실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정당의 정당인으로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본인이 공천에서 배제됐고 그것도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배제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 쓴소리를 남기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강희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 정도는 중견 정치인이 돼 있죠. 그러면 자신의 어떤 관념과 자신의 정치적 철학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할 텐데 네. 지금까지 김태섭의 그 어떤 과정을 보자면 언제나 훨씬 더 권력이 큰 사람에 대한 혹은 큰 집단에 대한 안티테제, 반대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67년생이고 수많은 지금 정치적인 주축 세력이 67년생, 68년생으로 구축되고 와중에서 더 이상 만약에 누구에게 반대할 수 없는 그런 큰 권력들이 없다면 네. 자신의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에 의한 정치를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 내지는 반정치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치에 되게 좋지 않은 선리를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반대만 하는 정치인이다. 자,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유력한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도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했다고 하는데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제가 담당할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탈당해서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무슨 당내 경선을 한다 하는 것은 뭐 그 아무리 어떤 설명을 붙이더라도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출마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출마를 해본 오창성 의원. 네. 이쯤 되면 출마한다는 얘기죠. 네. 출마하고 싶다. 내가 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정치인이 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선대본부장 맡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선수로서 후보가 되고 싶다라는 것인데 지금 야권 후보 중에 서울시장 후보군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원외 인사가 오히려 파괴력이 있지 원내 인사는 파괴력이 있는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제3지대에 있다가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본인이 후보가 되고 싶다. 또는 제3지대에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내가 후보가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내년에 없을 겁니다. 네, 단언하시네요. 단호하게 자, 말씀하시네요. 네. 그런데 저 발언을 한 게 자리가 문제죠. 국민의힘 초선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였습니다. 참석 배경도 궁금하고요. 일단 국민의힘 입당을 거절한 상태라고 모양새를 잡긴 했는데 과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금 의원이 어느 당에 배지를 달고 나올까?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야당 지지율에 따라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게 좀 솔직한 예측이고요. 한편으로는 벌써 보수 신문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마크롱처럼 아무런 지지 세력 없이 정당의 국회의원 하나 없이 대통령이 된 사례를 들면서 제3시대의 어떤 마련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또 지금 사실 야당 역할을 보수 언론이 하고 있지 야당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말에 솔깃해서 네. 어쩌면 이 야당은 야당이지만 어떤 야당인지를 좀 생각해 볼 겨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언어 제조기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입니다. 전달해 드리자면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고 냉소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마 철새 정치인일 것이다. 자, 이들은 정치를 후퇴시키는 정치 불량배들이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정청래 의원 본인도 누구보다 또 민주당에 섭섭할 일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당의 이 의견에 승복을 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싸웠던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발언이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리틀 정청래라고 불리는 우리 오창석 의원이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닮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받아들입니다. 아침에 부었을 때 특히나 닮았고 머리 스타일 때문에 갈수록 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오후였죠. 금태섭 전 의원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하승수 이제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전 녹색당으로 활동을 또 했었죠.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장남, 차남의 재산이 각각 16억 원이 넘는다. 그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금태섭 전 의원은 소명을 했습니다. 16억 원이 넘는 거 맞고 2015년 장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 직전에 이제 증여세 상속을 받은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증여세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은 생전에 이제 뭐 어떤 것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고 받고요. 네. 사망 이후에 받으면 이제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네. 중요한 건 당시에 이 증여세를 낼 지불 능력이 장남과 차남에게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것이 이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반추해 봤을 때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을 때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흔히 뭐 상대적 역차별이라든지 박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반성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 5천만 원과 16억 어떤 것에 더 박탈감을 느낄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정리하면 결국 두 아들의 재산이 32억에 달한다는 논란인데요. 조국 장관을 비판했던 위치에서 이제 검증을 받아야 하는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세대의 실망감을 그때 굉장히 강조했었죠. 아마 조국 장관이 그랬다라는 건데 5천만 원을 그냥 왜 증여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일단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를테면 장인어른이 딸에게서 넘어가는 이런 합법적이지만 편법인 그런 증여 네. 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게 뭐냐면 불법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되게 모호한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자, 네. 그럼 이제는 도덕적으로나 말이 있었다면 금도 곧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신 했던 말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초선 전 의원 금태섭 의원의 출마 결심. 그런데 과연 탈당이 서울시를 이끌 충분한 자격이 될까요? 자, 오늘의 핫한 인물킹 두 번째 주인공은 아동 성폭력 혐의로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두순입니다. 다음 달로 출소가 다가오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조두순, 출소일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은 12월 13일입니다. 이 한 달이 지금 채 남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조두순과 함께 복역했다, 출소한 재소자 A씨의 증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당시 상황을 좀 재현한다고 하던데 부탁드릴게요. 네. 네. 동료가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범행을 반성하나? 술에 취해 기억도 안 나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근데 요즘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 출소 후 이 보복이나 테러를 당할까 봐 걱정돼.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그러면 출소 후의 계획은 뭐냐? 아내와 함께 집 근처 산에서 이 커피를 팔 거야. 후안무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자, 조두순은 출소 후 범행에 일어났던 안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피해자가 이사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것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주치의였던 신희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가 이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 일부인 2억 5천만 원이 피해자 가족에게 이사 비용으로 먼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두순의 출소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은 비단 피해자뿐만이 아닐 겁니다. 안산 시민들 역시 우려를 나타냈는데 법무부가 조두순 범죄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많은 국민들이 지금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뭔가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표를 통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1 전자감독 지정을 통해서 매일 행동 관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특정 보호 관찰관 한 명이 조두순을 전담할 예정이고요. 집중 관제 요원이 추가돼서 함께 지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준수 사항이 추가가 되는데요. 일정량 이상의 음주가 금지가 되고요. 아동 보호 시설에 접근이 금지가 됩니다. 이 경찰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서 이 관계 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CCTV 관제 센터를 연계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예정이고요. 주거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조두순 사건은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분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허술하다라는 것을 대중적으로 인지시킨 사건이죠. 저도 그렇지만 심신미약이라는 법률 용어를 전 국민이 알게 됐고, 네. 그리고 음주가 오히려 감형의 이유가 된다라는 그런 아이러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준익 감독의 영화 성원을 통해서도 이제 피해자 소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었던 허구적인 어떤 바람을 나타나기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얼마나 바뀌어나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런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들은 일종의 중독적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관리가 쉽지 않고 재범률이 너무 높다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있는 만큼 좀 해결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법은 조두순을 풀어줬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후한무치한 범죄인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법 감정일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아동 성폭행이라는 엄중한 죄에 대해서 더 큰 죄값을 묻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킹의 주인공은 킹슈맨의 단골 손님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에 나섰는데 대검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대면 감찰이 취소될 배경이 있는데 정청래 의원 짚어주시죠. 네. 네,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실시간 검색어도 장악했었고 모든 시사 프로그램이 이걸 보도한다고 이제 열을 올리긴 했었는데요. 일단 법무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검찰총장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위해서 이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윤석열 총장을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이 협조하지 않아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19일 오전에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서 방문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강유정 의원, 대검찰청의 불응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지금 법무부 이야기 들어봐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공수처가 지금 후보자를 내놓고 있죠. 공수처장에 대해서. 그러나 언론이 아무도 다루고 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없는 일이냐 뭉개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대검찰청의 비협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보도하면서 오히려 법무부가 대검찰청을 압박하고 있다는 식의 논조로 지금 계속해서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이 자체가 어떤 점에서 검찰 위에 아무것도 없고 검찰이 최고의 어떤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주의자, 네. 검찰 집중주의, 한편으로 엘리티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한 발도 빠져나오지 못한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맥락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각성을 불러일으켜야 될 언론이 더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마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네. 여전히 불응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런 다른 외부 권력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일종의 검찰청의 오만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태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네, 이래서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다 이런 비판을 받는 거겠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감찰 조사 시도를 두고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편들기라고 규정하며 법무부 감찰 규정을 언급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이 감찰 규정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언론들이 이렇게 빨리 받았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긴 했었는데요. 조 전 장관의 SNS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대검 편을 들며 법무부가 불법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최소 이하 규정은 확인하고 편들기 기사를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찰에 관련된 규정 6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법무부의 감찰 조사에 대해 윤 총장은 대면 조사는 거부하고 서면 조사에는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이 감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조국 전 장관이 언급한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찰 규정 6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제 감찰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1항에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1항에 이어서 2항, 이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도 감찰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6조 이전에 5조 1항 잠깐 또 한 번 더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이 5조 1항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라고 적법한 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의 명으로 진행된 감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규정에 다 있군요. 네. 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데에서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엠요원이 짚어주시죠. 네, 이 윤 총장에 대한 이 감찰 조사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반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발언들을 하나씩 뽑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해드리자면 먼저 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는 적반하장의 기강문란 행위다라는 발언을 남겼고요.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본인 SNS에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서 스스로 사퇴하게 하려는 추잡한 짓거리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요.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국회는 법을 만들고 안 지킨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데 안 지키네요. 이것도 문제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지지자들로부터 매일 꽃바구니를 들어온다고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9월 초 이후에 이 추 장관의 이 SNS 계정에 글이 안 올라왔었는데요. 오랜만에 사진과 함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 법무부에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아시나요? 매일 장관님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꽃다발로 만들어진 장관실 꽃길. 퇴근길에 또 한가득 쌓인 꽃다발에 장관님 찐 멈춤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는 내용의 SNS 글이었는데요. 이 게시글 내용을 보시면 장관님이라는 호칭이 붙은 걸로 보아서 이 해당 계정은 이 비서진이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스타 계정에 새 글이 올라오는 건 지난해 9월 초 이후 처음인데요. 요새 이 거침없는 이 검찰 개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추 장관 반발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좀 등장했지만 특히 이 언론의 반발이 상당한데요. 어제 그제 올라왔던 기사 중에서 이 법조 기자들의 상당수 90% 이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추 장관 나름대로의 이 반응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좀 응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이 시민분들이 꽃다발을 보냈을 때 언론의 반응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와 다른 상반된 반응을 보일 것인지 언론에서도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윤 총장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보도를 냈었는데 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보는 좀 약간 재치 있는 약간 행보였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추 장관이 공개한 꽃바구니를 두고 진중권 교수와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SNS에 비판글을 올렸는데 요거까지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나이트클럽 칼춤 신장기업 입구에서 맹부장을 찾으세요. 윤석열 총장에게 개인적으로 질투를 느끼나 봐요. 하는 하는 일마다 사감이 잔뜩 드러나네요. 라면서 본인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윤석열에게 지지하는 오기는 가상합니다만 승패는 국민의 뜻이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고 질지는 모르지만 꽃은 반드시 지고 맙니다. 화무시비롱 건불 10년이 떠오릅니다. 라고 본인의 SNS에 남겼습니다. 네, 한편 지난 16일 국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시장 대선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을 마치기 전에는 정치적인 입장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들어보고 오시죠. 허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 일단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네,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면 대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둘 다 아니면 둘 다일까? 자, 강유정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대권에 대한 의지를 물었던 질문과 마찬가지로 현재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정신없다. 좀 죄송합니다만 정신없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이 우선이다. 그리고 맹세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는 것은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뭐더라도 꼬투리를 잡고 기억해 두려는 언론의 아주 나쁜 습성이죠. 뭐든 기억해 뒀다 나중에 그 말을 자신의 어떤 부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쓰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윤 총장이 지난번에 국감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에 대해서 차후에 생각하겠다는 말에 문맥과 지금은 검찰개혁이 우선이다는 굉장히 다른 문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개혁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먼저고 사감이 먼저라고 해석하는 언론의 그런 독특한 해법은 아주 정파적인 것에 휘둘려서 사실을 해석하는 것조차도 좀 기능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네. 법무부의 대면 조사 강행 여부에 따라 이번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킹슈맨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네, 킹슈맨의 우정 담당, 저 MC 장관과 오창석 요원의 환상 호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코로나19 세계 축구계 덮쳤다입니다. 자, 이 앞집 털보형 이 김어준 공장장도 매일 빠짐없이 본다는 이 축구.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축구 팬인데요. 유일하게 하는 이 게임이 축구 게임일 정도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오창석 요원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축구 실력이 뛰어나다고 본인의 별명이 오라도나였다고 굉장히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 마라도나 몸매였었죠. 부산 낙동고 출신이었는데 낙동고의 이영표로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아, 예. 그 정도로 축구에 빠져 살았었는데 요즘 잘 못 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이 코로나19가 이 프리미어 리그를 덮쳤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 시즌부터 이 전 구단을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에도 힘썼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네, 아무리 방역에 힘쓴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한국처럼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프리미어 리그 선수부터 이제 확진이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주요 선수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아스널의 모하메드 엘레니, 토트넘의 맷 도어티, 그리고 스토크시티의 제임스 맥클린까지 1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시즌 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자릿수 감염자 발생은 두 번째고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4차 검사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고 이번 11차 검사에서 신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시즌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68명까지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코로나19가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었는데 벌써 수개월째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주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어 리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축구 대표팀에서도 확진 판정자가 줄줄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최근 A매치에서 골을 넣었었던 황희찬 선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대표팀 총 7명이 지금 현재 확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권창훈, 조현우, 이동준, 그리고 황인범, 황희찬, 나상호, 김문환 선수가 확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 A매치 데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다 국가대표로 돌아가서 자신의 국가를 앞세우고 지금 현재 게임을 뛰고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이 A매치 게임이 끝나고 난 후에 확진 판정을 받고 있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가 독일 자택에서 자가격리 들어간 가운데 이 손흥민 선수의 감염 여부를 두고 이 한국과 잉글랜드 축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던데요. 특히 이 장면을 보시면 왜 영국 언론이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은 직후였죠. 세레머니를 하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달려가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골을 넣었으니까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황희찬 선수가 확진이 되면서 저렇게 가까이서 있었던 손흥민 선수 역시나 확진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의 HITC는 손흥민이 황희찬과 함께 세레머니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은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다. 가슴 졸이면서 이 장면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손흥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달라는 토트넘 구단의 인스타그램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축구계를 덮친 코로나19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축구계도 축구계지만 우리 시민사회, 우리 시민들 역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는 오늘도 낚였다. 언론 클릭 장사 실태는입니다. 자, 클릭 장사, 제목 장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이 개념이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과거에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전재료라는 것을 줬습니다. 신문사에 돈을 주면서 신문의 어떤 기사들을 사오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거기에 광고를 붙이는 걸 허용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광고가 여기에 실려느냐에 대해서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이윤을 배분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쨌거나 클릭이 많아지면 성공인 겁니다. 기사의 질이 높거나 낮거나 간에 어쨌든 이게 거짓이든 혹은 진실이든 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클릭만 높으면 결국 이익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가령 뭐 어떤 연예인이 이혼 이기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드라마상의 어떤 이혼 이기라던가 혹은 누가 뭐 불치병, 뭐 난치병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것과 전혀 다른 뭐 미래에 영화 출연하게 될 캐릭터의 어떤 이름이라던가 이런 부분처럼 전혀 무관한 것들을 좀 비양심적이고 어떤 점에서 간판과 내용이 다른 어떤 그런 기사들을 실는 양태들을 소위 말하는 클릭 장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요즘 이제 시사 방송을 많이 하게 되면서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어느 정도 좀 변별력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낚시성 제목이다라고 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클릭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네. 예, 차이점은 예전에는 모르고 낚였는데 이제는 알면서도 낚이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특별히 킹덤 스페셜 질문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가 아닌 질문이고요. 이 개인의 취향을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자, 다음 중 클릭을 하고 싶은 기사를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예인 커플 결별 기사.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치인 몸싸움 기사.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나온 기사. 이 중에서 가장 클릭을 하고 싶은 기사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신 국장부터. 네, 저는 뭐 내가 나온 기사는 아니고요. 정치인 몸싸움 기사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오창석 출마 당선 다음에 오창석 몸싸움 기사. 근데 몸싸움 안 하실 것 같아요. 말씀없이 워낙 빼어나니까 도망가야겠죠. 말싸움은 하시겠죠. 네. 자, 우리 오창석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연예인 커플 결별 기사 그걸 제일 먼저 클릭해 보겠죠. 결별 기사. 그렇게 유난을 떨더니 너네도 헤어졌구나. 남의 보내면 나의 행복이다. 네, 농담입니다. 네. 자, 우리 강유정 교수님은 어떤 기사를 좀 뭐 보십니까?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나온 기사를 초기에 좀 이렇게 클릭해 봤는데 밑에 달린 댓글 중에 부담스러운 것도 많고 무서운 것도 많아서 잘 안 하게 되고요. 저도 연예인 커플 결별 기사 같은 것들은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고 사실 좀 죄책감이 덜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더 쉽게 클릭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괄호
따옴표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기사들을 일부러 좀 봅니다. 아. 왜냐하면 그 제목과 기사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따옴표 저널리즘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을 통해서 잘못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요즘엔 또 하지 않은 말에 괄호를 붙여가지고 주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일부러 좀 분석해보기 위해서 그런 기사들을 좀 많이 보는데요. 네, 인용청문고 장관 관련된 기사가 그런 게 있었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자, 그렇다면 이 최근 언론의 돈 없는 클릭 장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석 의원, 이건 좀 너무하다 싶었던 기사가 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사실은 소개하기도 굉장히 분노할 정도로 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난 11월 3일자였습니다. 조선일보 고 박지선 씨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담았었는데 헤드라인이 이러했습니다. 박지선 엄마 유서 땡땡땡 힘들어한 딸만 보낼 수 없다. 개구먼 박 씨 모친과 함께 숨졌고 사인 추정할 뚜렷할 단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남겼었는데요. 서울 마포경찰서는 노트 한 장 분량의 메모를 발견했으나 유족의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기자에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을 단독이라는 표시까지 달아서 기사를 냈었고요. 여기에 땡땡땡은 이제 고인의 유서에 담겼을 법한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점을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쓴 언론들이죠, 당연히. 그리고 제목 자체를 땡땡땡이라고 이제 유도를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고인의 죽음에서만큼 죽음까지도 이제 클릭에 이제 이용하려고 했었던 나쁜 행태라고 볼 수가 있고 분명히 마포경찰서 같은 경우는 유족의 뜻에 따라서 이 메모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언론이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경찰 중 일부가 흘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죽음마저도 이렇게 장사에 이용하는 악덕 언론들. 자, 강의정 교수, 이거 막을 규제, 방법 없는 겁니까? 사실상 자살 보도 보도 준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칙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윤리 강령이라서 언론인 주체가 어느 정도의 양심적인 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방금 이 박지선 씨 보도만 보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취재가 아니에요. 직접 그 유서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네. 들었다라는 그런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어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서도 어긋난 겁니다. 직접 네. 취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선일보, 조선비즈로 또 어뷰징을 했어요. 이 기사를 네. 또 활용을 했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서 제동장치를 건 게 언론 소비자분들이었어요. 언론 소비자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이런 식의 기사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언론 소비자는 이미 각성돼 있지만 언론사가 못 따라오는 형국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도 뭐냐면 네.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도망가서 새로운 어떤 다른 잘못된 뉴스들로 옮겨가고 있는 이 형국에서 한 번은 급격한 제동장치를 걸어줘야 되고 그걸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기사, 이런 언론 장사는 소비자들도 원하지 않는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왜 언론들이 죽음을 악용하고 불안, 공포까지 조장하면서 클릭 장사를 하게 됐나?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포털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한국에서만 언론사에서 직접 들어가서 언론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기이한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네이버가 조금 방식을 다르게 해서 언론사를 선택하고 나서 그 선택하는 걸 보게 됐더니 이제 다음만 남아 있는 과거의 형태가 좀 극심하게 됐다라고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심각하게는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소비자분들이 대답을 네이버 내지 다음이라고 포털의 이름을 언론사로 착각하고 있는 형국까지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수익을 나눠 먹는 식의 어떤 구조 자체가 이런 나쁜 어떤 관행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방식들로 가고 있고요. 자, 문제적인 것은 아마 뉴욕타임즈 같은 그런 신문사 들어가 보시면 어느 정도 읽다가 유료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언론사에서 더 이상 신문 기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은 좋은 품질의 기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불안함은 뭐냐면 포털과 기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언론사의 신문 기사를 보지 않을 거란 불안감 때문에 더 나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한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네, 지금 포털에 기생하는 언론의 생태가 이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생 언론 매체는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언론사가 포털에 제휴를 맺으려고 하는 조건도 뭐 따져볼 수밖에 없겠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이를테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언론사를
지금은 신고제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한 이후에 등록이 된 1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매달 100건 이상의 기사를 실어야만 언론사로 인정을 해주니까요. 게다가 자체 생산 기사로 인정되는 기사 비율이 30%를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0건 이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심지어 일종의 대행 업체를 써서 기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라인에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기자를 찾다 보면 존재하지 않는 유령 기자인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워낙에 이렇게 많은 언론사들이 신고제를 통해서 포털에 들어가자라고 하고 생각보다 이게 좀 어떤 점에서 심사가 좀 엄격해서 6%만 통과를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등록된 언론사를 팔고 사는 소위 말하는 권리금을 주고 팔고 사는 형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언론사가 맞는가 혹은 기업인가 내지는 말 그대로 이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언론사,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장사까지 하면 안 되겠죠. 자, 정상적인 지면 수입과 구독자 수입이 불가능한 언론 시장 구조 때문에 포털과 같은 온라인에서 언론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요. 수익을 가장 많이 담보하는 방식이 어뷰징이라고 하던데 어뷰징이 뭡니까? 말 그대로 거의 망치는 기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사용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를 조선비지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같은 기사를 약간의 제목만 마사지하듯이 바꿔서 계속해서 양산하는 양태를 말합니다. 가령 경제지 기준으로 말하자면 하루에 기사가 7, 800개 정도 실린다고 합니다. 어디에? 온라인에. 사실 우리가 지면에서 보는 것만 신문이나 기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리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고요. 이런 양태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기성 미디어도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뷰징 기사를 온라인 매체만 쓰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지면 기사들도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전 언론의 일테면 어뷰징 기사가 넘쳐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CG로 사례도 하나 보여드렸는데 저 내용대로라면 두 사람은 하루에 6번 그리고 2시간 간격으로 헤어진 꼴이거든요. 어뷰징 기사의 문제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어뷰징 기사.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것과 그 배경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살아남으려면 어뷰징 기사를 내는 것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요거는 강주영 교수가 먼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어뷰징 기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말을 끌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각하게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연예인 기사라던가 혹은 어떤 자극적인 기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젠다 형성을 하는데도 도용이 되고 있는데 가령 최근에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립구도만 써버리면 장사가 된다. 그래서 관련 없는 기사에도 윤석열, 추미애라는 이름을 붙여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뷰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모든 어떤 기사들의 질을 낮춰버리고 함량 미달의 기사들이 넘쳐버리면서 사람들이 언론 기사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굉장히 깎아버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실제 우리나라 신뢰도가 가장 하위 수준인 이유도 이 바로 어뷰징 기사와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어떤 점에선 언론 소비자분들이 각성해야 되는 게 언론사가 원하는 프레임 쪽으로 가기 더 쉬워지는 구조 자체를 한편으로 어뷰징이 더 만들어가고 이런 걸 즐기는 언론 소비자들만 남고 각성된 언론 소비자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도 만들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네, 소비자가 언론을 믿지 않게 만든다. 가장 큰 문제겠죠. 자, 오창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어뷰징 기사의 문제점 같은 경우 결국 저희가 클릭 장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터넷 광고와 광고 수익으로 이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 시간 동일한 반복,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땐 또 다양성의 말살입니다. 사회 현상이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몇 가지 특정 사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추미애 갈등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끼워 넣어서 굳이 상관없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국민적 피로감은 정치 혐오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클릭 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언론사를 아예 포털에서 막거나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편을 감시한다고 하지만 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포털 뉴스에도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라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의 질도 평가하겠다라고 우리나라에 사실 없는 기관은 없어요. 제대로 구실을 못해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문제적인 것은 첫 번째로 모든 게 다 비공개 회의라는 겁니다. 한 번도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공개된 바가 없고요. 회의록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
전직 네, 언론인들이라서 소위 말하는 전관 예우에다가 이런 분들이 가서 평가를 하면서 현재 언론을 좀 봐주기 혹은 감싸주기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네. 왜냐하면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으니 어떤 의원이 어떤 보도 혹은 어떤 언론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으나 마나한 평가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식구 감싸기 문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들의 자정 능력일 텐데요. 이런 언론 지형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오찬성 의원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자정 능력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가 반성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잘못된 기사를 쓰거나 이런 어뷰징 기사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반성하는 일이 드문데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책임을 묻는 것이 굉장히 약하거나 없거나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잘못된 기사를 썼거나 또는 이런 잘못된 어뷰징을 양산했을 경우에 적절히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서 적용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좀 정착이 되어야 언론 스스로도 좀 조심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거의 미진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갈을 물릴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필요하다. 자정은 힘들다. 강규정 의원. 무엇보다도 언론사가 자생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언론사의 자생 능력이라는 게 형편없다는 것을 모든 분이 알고 계시는데 자생 능력은 이런 식으로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업의 일종의 기생함으로써 광고 및 여러 협찬으로 존재하려 하거나 네. 두 번째는 이런 식의 낚시성 기사를 통해서 미끼를 활용해서 단순 열동률을 높임으로써 언론사의 어떤 위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둘 다 자생 구조와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는 과거만 하더라도 언론사 별로 어떤 차별성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령 조국 전 장관 전국이라던가 여러 전국들을 보고 혹은 사태를 보자면 모든 언론사들이 다 하나의 입장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필요하지도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은 자생적인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외부적 능력에 의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전 아주 위험한 단계가 지금 한국 언론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한 이 포털 사이트에 많이 이 노출된 기사를 가진 언론사를 순위를 정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그 순위가 그대로 노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해당 언론사들, 상위에 랭크된 언론사들은 자축하는 내용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포털 사이트에서 마음 먹고 그 상위에 랭크된 1, 2, 3위 언론사들 기사를 마음대로 안 올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노출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자축한다라는 이 상황이 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언론사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낚였다. 언론들의 클릭 장사 실태는 이란 주제로 포털 저널리즘과 뉴스 어뷰징까지 최근 언론 지형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언론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손은 누군가의 불행에 클릭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까지 언론 지형의 문제에 대한 주제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국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엠 의원이 짚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63명이고요. 국내 확진자 수는 320명, 해외 유입은 43명이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17명이었고요. 서울 지역 확진자 수는 127명이었습니다. 네, 상태가 심각치가 않은데요. 정부가 일부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넘어서서 2단계 격상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창석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순천이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 순천에 이제 삼삼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54세대 11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지금 코호트 격리가 됐고 이제 셧다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점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발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정부가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언제나 이런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 있다. 개인 방역에 꼭 힘쓰시고 소모임이나 지금 가급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조금 기피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고의 해피엔딩은 피해자 가족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 소원을 만든 이준익 감독의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만 불행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최고의 해피엔딩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것일 겁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